오전 9시 바닷가 한 병원 응급실. 선생님, 저희 애들 한 번 좀 살려주세요. 네? 아빠. 40대 가장 기호 씨는 체온이 40도가 넘는 불덩이 상태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거죠? 잘 모르겠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이래요. 특히 양쪽 다리를 뒤덮은 염증에서 피가 흘러나왔고 엄청난 통증에 정신마저 혼미했는데요. 어쩌다 기호 씨에게 이런 끔찍한 증상이 나타난 걸까요? 20시간 전인 전날 오후 1시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홀로 누워 친구와 통화 중이던 기호 씨. 야, 피곤해 죽겠다. 애들이 하도 바다 타령해서 데리고 왔지. 바쁜 영업사원이라 평소 시간을 내기 어려웠던 그가 모처럼 만에 가족 나들이를 나왔던 겁니다. 참, 너도 무좀 있다 그랬지? 모래찜질이 끝내줘. 내가 뜨거운데도 몇 시간 동안 참고 있었더니 간지러운 게 싹 없어졌어. 신기하지? 그때 낚시를 갔던 아내와 아이들이 돌아오는데요. 많이 잡았어? 아빠 얼척했어요. 얼척. 헐 월척이겠지 월척. 그거나 어디 볼까? 솔직히 얼마 주고 샀니? 산 거 아니야. 야, 내가 가도 이만한 거 못 잡아. 잡았다니까. 그니까 같이 가자 했잖아. 여기까지 와서 무슨 낮잠이야, 당신은?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다 줘라. 아우, 아빠 우리 이걸로 회 떠먹어요. 회? 회보다는 매운탕이 좋아. 이런 무더울 때 익혀 먹는 게 좋다니까. 아빠가 맛있게 매운탕 끓여줄 테니까 우리 세 분은 푹 쉬고 계세요. 기호 씨는 직접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먹음직스러운 매운탕을 끓였고 한상 가득 푸짐하게 차려 식구들과 맛있게 배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바다에서 물놀이를 시작한 기호 씨 가족. 자, 하나, 둘, 셋. 기념 사진을 찍는 것도 빠뜨리지 않았죠. 배고픈 사람! 아까 먹던 옥수수 하나 남았는데. 옥수수를 향해 달려나오는 세 사람. 그러다 기호 씨는 발목이 꺾이며 넘어졌는데 아빠 괜찮아? 괜찮아. 요건 아빠 거다. 당신도 참. 그놈의 식탐은 누가 말려? 아빠 다 먹어요. 내가 안 뺏어 먹을 테니까. 심하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발목이 살짝 시큼거리자 기호 씨는 물놀이를 접고 식구들과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움직였는데도 피곤한 기색 없이 아직까지도 하하호호인 기호 씨네 가족. 반면 기호 씨는 그간 누적된 피로에다 오늘의 피로까지 더해져 컨디션이 영 꽝이었죠. 왜? 배 아파요? 화장실 못 가서 영. 오늘도? 벌써 며칠째야. 그러니까 적당히 좀 먹고 물 좀 많이 마시라니까. 여보, 내 아랫배 좀 만져봐. 돌덩이야. 피가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럼 화장실 가서 좀 오래 앉아 있어봐요. 여긴 비대가 안 되잖아. 변비약 좀 사다 줄까? 약으로 해결하는 건 안 좋은 거야. 나흘째 변을 보지 못해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으며 기호 씨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빠 내가 유리선 약손 해줄까요? 진짜? 아유, 우리 착한 딸. 그럼 배 말고 다리 좀 해줘. 응? 아빠 다리 아파요? 그래. 니들하고 하도 뛰어놀았더니 아빠 다리가 뻐근하다. 일어서서 아빠 다리 좀 꾹꾹 눌러봐. 어? 태민이와 유리가 기호 씨의 양쪽 다리를 힘껏 밟았는데요. 얘들아, 살살해 살살. 아니야. 아프긴 한데 시원해. 더 세게 밟아. 응? 응, 그래.
그렇게 큰 탈 없이 하루를 잘 마무리한 기호신의 가족. 그런데 다음 날 이른 아침, 잠을 자던 기호씨가 통증을 참지 못해 괴로워했고, 놀란 가족들의 신고로 기호씨는 곧장 응급실에 실려갔던 것. 그러나 기호씨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졌고, 다리에서 시작된 염증 세포가 순식간에 온몸에 퍼지는 폐혈증으로 그는 다음 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기호씨가 갑자기 폐혈증으로 사망한 이유는 바로 식구들과의 바다 여행 도중 그가 저질렀던 어떤 잘못된 행동 때문. 자, 그렇다면 갑자기 폐혈증 증상을 보이며 사망한 기호씨가 바닷가에서 무심코 저지른 잘못된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생선을 손질했던 칼과 도마로 채소를 잘라 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잡아온 생선으로 매운탕을 준비하던 기호씨. 그는 생선을 손질한 칼과 도마를 씻지 않은 채 그대로 오이와 당근 등의 채소를 썰었는데요. 이때 생선에 있던 폐혈증 비브리오균이 칼과 도마를 통해 채소에 옮겨져 이 채소를 날로 먹었던 네 식구의 몸으로 균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호씨에게만 이상 증세가 나타난 이유는 피로가 쌓여 면역성이 떨어져 있는 데다가 잦은 음주로 간 기능까지 떨어져 있어 비브리오 폐혈증에 감염되기 쉬운 상태였던 것. 결국 기호씨는 폐혈증 비브리오균으로 인한 염증이 생겼고, 그 염증 세포가 온몸에 급속히 퍼지면서 갑자기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폐혈증 비브리오균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균일까요? 비브리오 폐혈증은 바닷속에 살고 있는 비브리오 블리피쿠스균에 감염돼 생기는 병인데요. 일명 폐혈증 비브리오균이라고도 하는 이 블리피쿠스균은 희귀한 균이 아니라 따뜻한 바닷물에서 일상적으로 서식하는 매우 흔한 균입니다. 특히 바닷물의 온도가 18에서 20도씨로 상승하는 여름철이면 수심이 낮은 바닷물이나 갯벌 등에 폭발적으로 번식하는 특성이 있어 매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폐혈증 비브리오균이 많아진 바다에 사는 물고기나 조개 같은 어패류는 균으로 범벅이 되어 아예 먹을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실 텐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닷물에 폐혈증 비브리오균이 많다고 해도 어패류의 몸 안쪽인 근육질까지 균이 파고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균은 주로 어패류의 표면에만 붙어 있는데 특히 호흡을 하면서 나쁜 것을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아가미 부위에 많은 균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패류를 잡아서 손질할 때 껍질이나 아가미를 확실히 제거하지 않은 채 회로 생식을 하게 되면 어패류의 살, 즉 근육층에도 균이 묻어서 먹게 되고, 혹은 어패류를 손질한 칼과 도마 등의 조리도구를 물에 깨끗이 씻지 않고 그 위에 다른 음식을 올려 손질하게 되면 조리도구에 붙어있던 균이 음식으로 옮겨져 자연스럽게 폐혈증 비브리오균을 먹게 되는 것. 자, 그럼 실제로 바닷물과 어패류에 폐혈증 비브리오균이 서식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곳은 여름철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는 한 바닷가. 7월 말에 뜨거운 태양을 받은 바다의 수온을 재보니 약 21.2도씨. 균이 번식하기 적당한 온도인데요. 먼저 실험맨이 이곳에 바닷물을 뜨고 이 지역에 서식하는 짱뚱어를 잡아서 준비합니다. 자, 이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검사 시작. 먼저 바닷물과 짱뚱어의 아가미에서 채취한 균을 배양해봤는데요. 양쪽 모두 군데군데 검은 점처럼 보이는 다양한 비브리오균들이 많이 검출됐습니다. 자, 그럼 배양한 균으로 액체를 만들어 여기에 특수 시약을 넣어볼 텐데요. 만약 검출된 균들 가운데 폐혈증 비브리오균이 있다면 투명한 액체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자, 특수 시약을 떨어뜨리는 순간 보시는 것처럼 바닷물이나 물고기 아가미에서 채취한 균이 모두 선명한 붉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한 결과를 얻기 위해 유전자 증폭 검사도 해봤는데요. 화면에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폐혈증 비브리오균 표시. 즉, 그 지역 바닷물과 물고기에 상당량의 폐혈증 비브리오균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신체 건강한 사람들은 해산물을 통해 균이 몸에 들어와도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심해도 약간의 복통이나 구토, 설사를 하는 것이 전부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평소 간염 등의 간 질환이 있거나 신장과 혈액과 관련된 질환,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루에 소주 2병 이상 마시는 사람과 피로와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사람이라면 내장으로 들어온 균이 내장 벽을 뚫고 혈류를 통해 온몸으로 퍼져 조직을 파괴하는 폐혈증이 일어나 사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실제로 폐혈증 비브리오균이 사람의 정상세포를 공격해 파괴하는 모습으로, 이 하얀색 몸체에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것이 바로 비브리오균, 그리고 어두운 색의 둥근 세포가 바로 사람의 조직세포인데요. 이 세포를 자세히 보면 폐혈증 비브리오균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조직세포가 순식간에 파괴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폐혈증 비브리오균이 체내로 들어오면 약 20에서 48시간의 비교적 짧은 잠복기를 거친 후 갑자기 증상이 시작돼 급속도로 악화되는데, 가장 먼저 평소와 다른 불쾌감이나 피로감, 추위가 느껴지고 40도에 육박하는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36시간 이내에 주로 다리 쪽에 통증과 함께 붉은 반점이 생깁니다. 곧이어 이 반점들은 물집으로 바뀌게 되고 그 안에 피가 고이는 출혈성 수포가 되는데요. 이런 수포가 주로 다리 쪽에 많이 생기는 이유는 수포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 낮은 곳부터 생기기 때문,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게 되면 염증 세포에 의해 피부가 썩는 조직 괴사가 진행되는데, 이 염증 세포는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빠르게 퍼져 심할 경우 단 몇 시간 안에 사망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폐혈증 비브리오균은 상처를 통하여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폐혈증 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어패류에 살짝 긁힌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감염될 수 있으며, 실제로 미국에서는 낚싯바늘에 찔린 한 남성이 그 손으로 생선을 만졌다가 감염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로 감염된 경우는 해산물 섭취로 인한 경우보다 치사율은 낮지만 상처 부위에 급속한 괴사가 발생하므로 피부 이식을 하거나 절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해산물로 인해 감염되는 비브리오 폐혈증을 확실히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름철에는 해산물을 되도록 충분히 익혀야 한다는 사실. 이 균은 60도 이상으로 5분 이상 팔팔 끓는 100도에서는 단 몇 초만 가열해도 대부분 죽기 때문에 잘 익히기만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조개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 동안 더 가열하는 것이 좋고, 만약 전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 이상 더 요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익히지 않은 회를 먹어야 한다면 균이 많은 생선의 아가미와 지느러미, 껍질을 깨끗하게 도려내고 반드시 흐르는 수돗물에 30초 이상 씻은 후 섭취하는 게 좋은데, 폴리피쿠스균은 바닷물의 짠 성분에서만 살 수 있어 담수인 수돗물로 씻으면 균이 어느 정도 죽으며 흐르는 물에 대부분의 균이 씻겨나가기 때문. 또한 어패류를 손질할 때 사용한 칼과 도마, 접시, 행주 등은 한 번 사용 후엔 무조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재사용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끓는 물에 소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상처가 있을 때는 바닷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바다에서 놀다가 조개 껍질 등 뾰족한 것을 밟아 갑자기 상처가 생겼다면 바닷물로 씻지 말고 바로 상처 부위에 비누칠을 내서 깨끗한 수돗물로 닦아낸 다음 알코올 등으로 소독한 뒤 병원에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산물을 먹거나 바다에서 물놀이를 한 후 원인 모를 불쾌감이나 피로감이 있다면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곧장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수 영양소가 듬뿍 든 여름철 보양 건강식 해산물, 충분히 잘 익혀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